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에는 이제 명절에 여러 친척들이 모여서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명절 후유증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또 묵혀있던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갈등이 시작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혼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자, 변호사님 먼저 이 돈 되는 법과 이혼 이거 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매주 주제를 선정할 때마다 좀 많은 고민을 하는데요. 그런데 명절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혼에 대해서 좀 다뤄보면 좋지 않겠냐, 이런 피드백이 좀 많았습니다. 저희 처음에는 이제 돈 되는 법과 이혼이 좀 잘 맞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는데, 결국 이혼도 개인이 인생에서 이제 상당한 그 영향력을 갖는 사건이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큰 변화를 갖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또 한번 이렇게 다뤄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좀 이혼을 하는 개별적인 이런 사유들은 워낙에 다양하겠지만 경제적인 부분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 혹시나 이혼의 경우 이 양측의 경제적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럼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면, 이혼 시 재산을 분할하는 크게 청산, 위자료, 부양 그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청산은 이제 말 그대로 부부가 함께했던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각자의 삶으로 재산을 분리한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위자료는 꼭 이혼이 아니더라도 나의 행위가 상대방이 어떤 좀 피해를 줬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피해에 대한 보상금 성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내가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단순하게 물건의 수리비뿐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분명히 위자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의 경우에도 무조건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피해를 줬는가, 아니면 그로 인해서 내가 얼마큼 피해를 받았는가를 기준으로 위자료 금액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부양의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부양뿐만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아무래도 미성년자 자녀들이 좀 있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양육비, 그런 부분이 좀 이슈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혼 후 배우자에 대해서 부양금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면은 부양을 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혼을 한다고 하면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부양금보다는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금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부양금가 없는 것은 국내 이혼제도가 아직도 좀 파탄주의가 아니라 유책주의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뭐 무조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이제 좀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모두가 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 파탄주의와 유책주의가 뭘까요? 네, 먼저 이제 파탄주의와 유책주의라는 단어가 나오는 배경은 이제 협의에 의한 이혼이 아니라 재판에 의한 이혼을 전제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파탄주의란 말 그대로 이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면 그냥 이혼을 하게 된다라는 이런 정책적 결정이 이제 파탄주의라고 하고요. 반면 유책주의는 단지 이제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민법 840조에 열거된 6가지 사유가 누구의 책임인가를 나눠서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수가 없고, 책임이 없는 사람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유책주의를 취하는 이상 결국은 이제 이혼을 하려면 이혼 소송의 그 피고가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어떤 책임이 있는 유책성이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 합니다. 자, 혹시나 이혼을 하게 되면은 재산, 이거 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어떻게 분배가 될까요?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론적으로는 위자료와 부양, 청산 세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혼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중간에 조정으로 이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어떻게 그냥 너가 어느 정도 갖고 내가 어느 정도 갖고 이렇게 배분을 그냥 기준으로 삼는 것 뿐이거든요. 또한 판결문 내용을 보더라도 정확하게 이 재산의 분배에 대해서 명시가 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재산 분할할 때 예를 들면 이제 5대5로 우리가 배분을 한다라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인 현재의 가치로는 5대5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장래에 오를 가능성, 좀 미래 가치나 잠재적인 가치를 좀 평가하셔가지고 재산 분할에서 좀 팁을 가져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명목적인 재산 가치보다는 실제로 보유했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종합적인 수익성, 그리고 복리후생 증가, 그리고 이익적인 증여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례마다 다르지만 이제 제가 주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업무하면서 경험한 거에 의하면, 어떤 경우에는 최소한 3년 정도 지났더니 이제
전체 재산을 놓고 사실상 이제 분할한 것처럼 이제 뭐 판결이나 이제 조정이 계속 권고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 이제는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5년 정도, 통상 이제 5년 정도 되면 이제 공동 형성 재산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각자 이제 뭐 결혼 전에 가져온 재산이 있어도 결혼 전에 가져온 재산들이 상당 부분 이제 공동 형성된 재산처럼 좀 분할이 많이 되더라.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혹시나 이혼 시에 재산 분할을 받게 되면 세금이 이게 좀 발생을 할까요? 이 세금과 또 이혼의 관계도 좀 궁금한데요. 그렇죠. 결국에 다시 또 세금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산 분할에 의한 경우에는 세금이 따로 부과되진 않고요. 근데 위자료로 지급받았다고 한다면 세금이 부과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의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공동으로 모아놨던 재산에 대해서 그냥 그 소유권을 나누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초창기에 뭐 했던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거기에 소유권에 대해서만 절반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재산 분할 자체가 세금이 발생되는 이슈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위자료 지급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게 발생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피해에 대한 보상이냐, 정신적인 피해 보상이냐에 대한 좀 이슈도 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위자료는 유상에 대한 대가로 보기 때문에 세금적인 이슈가 좀 발생하는 경우도 또 있긴 있습니다. 예, 뭐 제가 국세청에서 이제 근무한 경험에 의하면 국세청에서 이렇게 그 위장 이혼을 했을 때 어느 한쪽 배우자한테 이제 재산을 다 몰아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남는 사람은 이제 재산 없는 사람은 국세청으로부터 대규모 추징을 당할 뭐 이런 상태에서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그 재산을 몰아서 받은 사람으로부터 그 원래 이제 재산 원래 그 납세를 해야 될 사람한테 재산을 되돌리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부서에서는 뭐 법률상으로 이제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전담으로 하는 이제 그 추적 징계팀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셔도 이혼을 통해서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세금을 좀 이제 피하려고 하셔도 소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세금 때문에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좀 명절 후에 좀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이혼부터 세금까지 좀 관련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했고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